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은 이제 옛말 중남미를 뒤흔든 한류 열풍이란 제목의 영국 가디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3위의 K드라마 김부장, 5위의 참교육이 순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위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모두가 K드라마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미드 I Will Find You보다 이 두 K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확실한데 요즘에 미드만 순위 상단에 있고 K드라마는 좀처럼 1위를 하지 못할까. 몇 년 전만 해도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더 글로리까지 K드라마는 대부분 순위 상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결론은 제가 2023년부터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회차가 길고 실행시간이 긴 K드라마가 이제부터는 순위에서 1위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리도록 분석해드렸습니다. 결국 이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꾼 이유는 K드라마가 미드를 제치고 계속 1위를 선점하다시피 하니 고육직책으로 미드에 유리한 순위 방식으로 바꾼 것은 자명합니다. 이유는 미드가 계속해서 K드라마에 밀리면 대부분 수천억을 들여 제작되는 미드들이 경제적 효과를 잃고 도태되기 때문이고 향후 미드 시장을 K드라마에 빼앗기기 때문으로 밖에 분석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의 눈은 이제 거의 평준화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청자 한국인이 봐서 재미있으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같은 재미를 느낍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2026년 내가 재밌게 본 미드가 있었나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세계 순위 1위는 모두 미드나 영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넷플릭스가 자국의 드라마 산업을 지키고 싶어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BTS 공연 취소 칠레 시위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세계 파워는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전세계 1강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소프트 파워의 몫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흔드는 것이 바로 한류입니다. 그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기사가 영국 가디언지에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옛말 중남미를 뒤흔든 한류 열풍,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K-팝, K-뷰티, 한식, 패션 등 한국 문화 전반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한 문화센터 앞 광장, 매끄러운 돌바닥 위에서 4명의 칠레 소녀가 한국어로 숫자를 세며 역동적인 안무를 맞추고 있습니다. 소녀들 앞 스피커에서는 유튜브 조회수 13억 회를 돌파한 K-팝 메가스타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 강렬한 비트와 함께 흘러나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낯설게 여겨졌던 이 풍경은 이제 중남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거대한 문화현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음식부터 드라마, 스킨케어, 패션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는 중남미 전역으로 거세게 밀려들고 있으며 과거 일부 매니아층이 하위 문화였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친구 아미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국인 크리에이터 김수진 씨가 K드라마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1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최고 인기 인플루언서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열린 콜롬비아에서는 한국인 유튜버 황지훈 씨가 노래방 콘셉트의 한식 레스토랑 체인을 오픈하며 한류 붐을 사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브라질에서도 63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린 한국계 인플루언서 아도백 등이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전파하며 현지 소셜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인들이 소규모로 이주해 정착한 칠레 산티아고의 파트로나토 지역에서 일하는 다니엘 임 씨는 우리에게 한류는 팬데믹 기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팬데믹 격리 기간 중 K드라마, 영화 기생충 등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동 제한이 해제되자 임씨 가족은 기존의 섬유 공장을 전통 한식당으로 업종 변경했습니다. 임씨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소주를 마시거나 삼겹살을 먹으면 다음날 현지 아이들이 가게로 몰려와 똑같은 걸 주문한다며 미소를 짓습니다. 인근의 한 미니마켓에서는 스페인어와 한글이 함께 인쇄된 캔 김치와 쌈장 소스가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골목길 일대에만 지난 5년 사이에 무려 40여 개의 한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중남미 전역에서 일어난 한국 문화의 급격한 팽창은 음악, 영화, 방송, 패션, 음식을 세계에 각인시키려는 한국의 정교한 소프트파워 전략이 거둔 결실입니다.
일부 현지 정계 인사들은 이러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중남미의 관심이 미국의 국제적 매력 하락과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알렉산드로 피딜리아 브라질 보건부 장관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이 브라질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 비자를 취소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미국은 더 이상 무조건 가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10살짜리 딸만 해도 가고 싶은 나라를 말할 때 미국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건너와 우리의 일상 문화에 점점 더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국인이 중남미 이주 역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1905년 1014명의 첫 한국인 이민자들이 영국 선박을 타고 멕시코 프레고레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준다는 거짓 사기에 속은 이들은 에네켄 농장으로 끌려가 극심한 폭염 속에서 가시돋친 선인장 섬유를 채취하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 한국 정부의 해외 이민 장려 정책으로 두 번째 이주 물결이 일었고 70에서 80년대에 세 번째 이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중남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그 후손은 약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중남미의 모든 주요 대도시에는 한국 문화 팬덤을 기리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한식당과 노래방, 뷰티숍이 밀집해 전통적으로 작은 서울로 불리던 구역을 넘어 도시 전체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멕시코 출신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는 2010년 청소년 시절 처음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 같이 공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때는 정말 극소수의 마니아들만 아는 영역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다들 코리아? 그게 어디 있는 나라냐고 대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멕시코에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집계한 멕시코 내 K-팝 팬수는 1,400만 명에 달합니다. 도심의 광장 곳곳에서는 K-팝 스타처럼 옷을 입은 10대들이 삼각대를 세워놓고 댄스 커버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르고스는 음악 자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뮤직비디오는 시각적으로 너무나 중독성이 강하고 화려해서 눈을 떼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부로 뛰어드는 중남미 젊은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칠레 댄스팀이 서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댄스 커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BTS의 소속사가 선보인 글로벌 보이그룹 산토스 브라보스에는 브라질, 페루,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중남미 멤버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란 유튜버 리리 언니는 어릴 때부터 중남미와 한국 사이에서는 지리적 거리감 때문에 서로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많다고 느꼈다며 두 정체성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 시작한 문화 비교 콘텐츠가 현지에서 큰 공감을 얻었고 이제는 한국에서 유명 배우들을 인터뷰하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했다고 전합니다. 칠리 산티아고 중앙대학교의 세종학당장인 최진옥 박사는 현재 한국학 석사과정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 박사는 중남미의 한류 열풍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지금 중남미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관심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의 역사, 경제, 제도 자체를 깊이 있게 배우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남미 관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K-드라마들이 아주 조용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1위에 미드 I Will Find You가 올라있고 2위에는 K-드라마 김부장이, 5위에는 참교육이 한 달 이상 탑10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K-드라마가 전세계 이슈가 되면 미국 언론에서는 K-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저는 미드 I Will Find You가 1위에 있어 호기심으로 봤는데 기존의 미국 범죄 스릴러물인 교도소, 탈출, 음모가 섞인 전형적인 클리셰 범벅인 드라마로 그렇게 뛰어난 스토리와 연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 드라마도 K-드라마의 히트 요소를 이제 도입하고 있어서 과거 주인공 중심의 스토리를 따라갔다면 K-드라마처럼 주변 인물들의 서사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I Will Find You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K-드라마 코드는 주변 인물 중 형사 부녀의 스토리인데 부녀 간의 사랑을 보여주며 감동을 주기엔 스토리가 약간 겉돌다가만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미드에도 이제 K드라마의 장점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넷플릭스에 일드 2편이 새로 올라왔는데 2편 모두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은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싸움 독학과 또 한편은 일본의 고전 원작을 리메이크한 가스인간인데 이 드라마는 연상호 감독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이 수많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라는 원천 소스가 있지만 K 웹툰을 집어들거나 한국의 제작 능력을 집어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투자비를 받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일본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드라마는 단 하나, 아리스 보더랜드 하나입니다. 결국 일본 넷플릭스도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받고도 성공을 하지 못하니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급기야 한국 컨텐츠에 눈을 돌리는 듯합니다. 앞서 말한 일본의 두 컨텐츠의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찾자면 기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싸움 독학의 기본기는 무술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 속 무술 장면은 태권도 부분을 빼면 그다지 매력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전세계 단 한 나라도 1위에 들지 못하고 일본에서도조차 참교육과 김부장에 밀렸습니다. 지금 싸움 독학은 참교육과 같은 시기에 나왔지만 일본 넷플릭스에서만 탑10에 올라있고 전세계 67위로 추락해 벌써 잊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가스인간은 전체적으로 장르를 혼합해 성공한 K드라마 공식을 따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연기력이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주연이나 조연들이 표정과 대사를 연극을 하듯 하고 있으며 장면 사이에 대사가 없는 장면에서 일본 배우들 특히 조연들의 표정 연기와 행동이 어색해 보여서 과거 80년대 드라마 연기를 보는 듯합니다. 결국 가스인간은 지난 금요일에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전세계 탑10에 오르지 못하고 아시아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만 탑10에 들며 전세계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듯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미드와 일드들이 아마추어인 저의 눈에도 K드라마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K드라마가 전세계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주요 언론 및 글로벌 미디어 매체들에서도 K드라마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서구권 시청자들의 심리적 몰입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비즈니스 문법을 바꾸는 핵심 주류 콘텐츠로 안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스토리텔링의 차이, 감정적 빌드업과 미국적 감성의 조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K드라마, 미국 드라마의 서사구조 차이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미국 임원들이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게임이 왜 1화 후반부에야 나오는지 의아해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미국 콘텐츠와 달리 한국 드라마는 인물들의 과거 전사를 꼼꼼하게 쌓아올리는 전통적인 16부작 문법을 고수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러한 촘촘한 서사 빌드업이 시청자들에게 더 강력한 정서적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은 왜 K드라마 사랑에 빠졌는가, 사회학습 및 배양이론 관점, 스콜라스페이스 하와이대학교 K드라마 학술 분석지에 따르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미국 시청자들이 K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K드라마가 제공하는 정서적 깊이, 현실 도피적 위로, 그리고 세련된 사회적 비판 메시지가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가 대대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 규범이나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 언론인 복수에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명확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며 K드라마가 미국 정통 소프 오페라와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요소를 다루었습니다. 미국 드라마의 흔히 과도한 성적 묘사나 자극적인 연출 대신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감정 묘사에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정과 가족, 직장 간의 의무 사이에서 겪는 인물들의 갈등 구조가 오히려 서구권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하며 매력적인 스토리로 다가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매체 데드라인은 위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한국 CJ ENM과 대형 K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체결이란 기사에서 K드라마의 위상이 단순 플랫폼 배급을 넘어 글로벌 공동개발 단계로 진화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거물 위너브러더스가 오리지널 K드라마 IP를 직접 기획하고 HBO 맥스 스트리밍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제작사와 단연간의 독점 제작 파트너십을 맺은 산업적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드라마 김부장과 참교육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중국 대표 포털 소우닷컴에서 김부장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기사들이 끝없이 나열됩니다.
이 중국 기사 중 나열된 기사들을 분석한 중국 기사가 있는데 읽어보니 재미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교육 열풍을 타고 2026년 개봉한 신작 한국 드라마 김부장은 첫 방송과 함께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이승영이 연출했으며 소지섭은 최대훈, 윤경호, 주상욱, 손나원 등 유명 배우들과 함께 출연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에도 전국적으로 21.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연간 한국 드라마 시청률 차트 1위를 차지했고 넷플릭스에서도 빠르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48세가 된 소지섭은 전설적인 요원으로 변신해 정체를 숨기고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위험한 세계로 돌아가 다시 한번 강인한 카리스마를 뽐냅니다. 한국 사회현실주의 세계의 부상은 중국 문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창기혁과 김부장은 주요 방송사와 글로벌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에서 단연간 시청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인기 현상은 중국 언론사와 문화위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및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에서는 이 메가 히트작들은 국내 중국 드라마와 비교하는 광범위한 사후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 평론가들은 한류를 일시적인 흐름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 두 작품을 거울로 삼아 자국 시장을 막는 엄격한 창작 분위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GM뉴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창교육은 진정한 교육교사 권한의 침식, 제도적 학교 폭력, 부모 불만의 무기화, 법적 맹점이라는 매우 불편한 사회적 균열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중국 비평가들은 청소년 비행과 독성 부모 압력이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논점이지만 현지 드라마는 이를 진정성 있게 다루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의 엄격한 감시 아래 중국 작가들은 사회적 결함을 의무적인 도덕적 낙관주의의 렌즈를 통해 걸러내야 합니다. 한국은 사회의 가장 날카로운 고통을 뚫고 세계적인 걸작을 창조한다고 중국 평론가들은 소우닷컴 사설에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 드라마는 피상적인 부차적 줄거리나 인위적인 해피엔딩 뒤에 숨을 수밖에 없고 현실을 직시할 구조적 용기가 부족합니다. 기술적 시각적으로 볼 때 액션 시퀀스는 K드라마 김부장 특히 4화에서 강조된 혹독한 아날로그 창고 근접 전투 장면들은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현대 액션 연속극과 판타지 서사시는 중국 내 평론가들로부터 CGI 피로감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중국 스튜디오들이 아이돌에서 배우로 변신한 배우들의 신체 훈련 부족을 감추기 위해 과도한 그린스크린, 반복되는 슬로우 모션 편집, 무중력 카메라 워크에 의존한다고 지적합니다. 김 부장은 뼈가 부러질 듯한 생생한 실용 스턴트와 유용한 롱테이크 안무로 감탄하게 만듭니다. 중국 비평가들은 이를 디지털 지름길에 대한 신체적 규율의 큰 승리로 평가하며 한국이 황금기 홍콩 액션 영화의 거칠고 긴장감 넘치는 미학을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현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타격을 부추기는 전략적 기업 인프라도 분석했습니다. 창기혁과 김 부장 둘 다 상호 연결된 기존 디지털 만화 세계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소우 엔터테인먼트는 중국이 훨씬 우월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중국 플랫폼들은 대규모 온라인 웹소설을 구매하는 데 수억 위안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 TV 작품들은 역사적 궁정 로맨스나 예측 가능한 기업 상속자 멜로드라마 같은 동일한 클리셰를 반복한다며 중국 언론은 한국 제작사들이 복잡한 웹툰을 자연스럽게 교차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거친 한국 영웅 세계관으로 재해석하는 반면 중국 투자자들이 우선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투자를 선택한다고 한탄합니다. 덧붙여 김 부장 이 작품은 초폭력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정의와 체계적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자극한다고 말하며 존윅의 원초적 분노를 김 부장에서는 참교육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장르 중에 해외에서도 엄지척을 받고 있는 장르가 바로 좀비 장르입니다. 영화에서는 부산행, 창궐, 반도 등과 드라마에서는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해피니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서 유행했던 모든 드라마를 대놓고 표절하며 드라마를 생산했지만 유일하게 손을 대지 못하는 장르가 바로 좀비 장르였습니다. 중국에서 부산행을 표절해서 뭔가를 흉내내려고 만든 영화가 광서열차였는데 표절에 대한 욕먹을 것에 눈치를 봤는지 좀비 대신에 좀비질을 등장시켜 전 세계인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도 다른 장르는 다 흉내를 내도 이 드라마만큼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좀비 사극 킹덤입니다. 킹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라 중국의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몰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몰래 보면서도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평가 사이트에 엄청난 댓글이 쌓였고 지금까지도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킹덤 시즌2를 몰래 시청한 중국 반응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데 만약 킹덤 시즌1을 안 본 상태로 시즌2를 봐도 괜찮을까? 먼저 시즌1을 보는 걸 추천할게. 설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보는 걸 추천한다. 진짜 돈을 쓰고 싶어 이런 명작을 불법 다운로드로 보는 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거든. 에휴, 한국 드라마 TV에서만 고화질로 볼 수 있다는 게 아쉽네. 유코에서도 볼 수 있어. 킹덤은 진짜 엄청나게 재밌다. 아직 안 본 사람들은 빨리 와서 보도록 해. 스토리는 시즌2를 끝으로 완결나는 것 아닌가? 아니야, 작가는 시즌10까지 만들고 싶다 했어. 국내에서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어? 다른 사이트에서 보면 되지. 조금 감동적이야. 정말 남자 주인공이 충격적이야. 조금 찔리지만 무료로 봐야지. 주지은 완전 멋있어. 신과 함께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 한복이 이렇게 멋있는지 생각도 못했네. 그런데 한국 드라마 TV는 돈 내야 하잖아. 내 생각에 시즌2는 시즌1보다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돼. 왜냐하면 난 시즌3를 위한 복선이라고 생각하거든. 제목만 봐도 엄청 무섭네.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간이 콩할 만한 사람도 볼 수 있을까? 하나도 안 무섭고 완전 재밌어. 이 드라마 특수효과 장난 아니네. 오늘 다 봤다. 괜찮았어. 시즌3를 기다려보자. 3화를 보고 나서 펑펑 울었다. 시즌3가 엄청나게 기대된다. 시즌2는 엄청났다. 방금 다 봤는데 시즌3가 기다려지네. 나는 저 좀비에게 쫓겨보고 싶군. 킹덤은 엄청 재밌어. 아쉬운 건 매 시즌마다 6화밖에 없다는 것. 얘들아, 이 드라마 볼 때 제발 음식 먹지 마라. 이 드라마 재밌나? 좀비 드라마야? 재밌어. 좀비 사극이야. 1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 드라마 시즌3가 나올까? 또 한국 드라마에 빠지겠군. 이거 호러 드라마 아닌가? 조금 무섭네. 드디어 나왔다. 사랑한다. 진짜 완전 쩔어. 저게 좀비를 작살내는 드라마인 거지?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나오다니. 완전 절묘하네. 갑자기 나와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지. 그리고 결국엔 밤새서 다 봤다. 중국은 절대 이런 드라마는 만들지 못할 것 같다. 좀비 엑스트라까지 연기를 잘해. 한국은 절대 만들지 못하지. 할리우드보다 좀비 연기는 앞서 있어. 일본 좀비 영화도 한국 좀비 배우를 쓸 정도로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지. 중국은 좀비 배우가 아니라 그냥 배우도 한국 배우의 발끝도 못 미치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 세계가 아마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K-드라마는 바로 킹덤3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킹덤을 제작한 제작사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가 처음 킹덤을 제작할 당시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부담했기에 부담없이 제작했지만 A스토리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판권 및 모든 2차 저작물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A스토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넷플릭스 제작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제작하며 성공을 거둔 경험 때문에 이젠 킹덤3를 넷플릭스에서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것은 힘들어진 듯 합니다. 어쨌든 한국형 새로운 좀비 사극을 개척한 킹덤은 우리 드라마 역사상 새로운 장르를 만든 명작입니다. 중국의 댓글을 보면 좀비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비 역할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킹덤 드라마를 흉내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배우의 역량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드라마는 모두 베끼기를 하지만 이 장르를 손도 못 대는 이유일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